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마케팅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론 파트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까 아이디어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있었고, 부지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것이 바로 타당성 분석이 있었고요. 개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마케팅에 관한 주제가 여기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시공고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 이에 비해서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자체를 까다로워해서 대가리 따서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 시장 점유 마케팅.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름하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렇게 갑니다. 그 외에 관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를 일회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인 상호 관계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관계 마케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다른 거 아니고요. 저거예요. 저거. 아파트 브랜드 광고. 이게 관계 마케팅의 대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테일한 내용은 그 다음 문제고, 시공고소,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이거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 나머지는 조금 내용 보시면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가볼까요? 해서 자, 검토를 하게 되면 시장 점유 마케팅, STP 전략과 포피 믹스 전략으로 대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STP,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게 세분화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해서 분할 또는 세분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서 세분하고, 세분의 시장에 따라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을 가리켜서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의 특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네들만 주로 사는 그런 동네 가서 젊은 층이 좋아하는 원룸을 팔겠다, 이런 것들은 적절치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시장 세분화 전략. 자, 한편 시장 세분화 전략에 따라서 여러 개 분할된 시장이 존재했을 때, 자, 타겟팅이라고 해서 내가 자신 있는 시장을 찾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때 원룸을 지을 것이냐, 또는 연립을 지을 거냐, 다세대를 지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과정. 이게 타겟팅에서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 중에서 자신이 능력, 그다음에 경쟁상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과정을 타겟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착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세분, 분할이라는 것을 표적시장 설정이라든가 또는 시장 세분화에서 찾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차별화, 포지셔닝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이 됐든 경쟁자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내 상품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차별화. 근데 이 문장은 별 의미가 없고, 이 차별의 의미 자체가 포피 믹스라고 해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총 4가지로 대별해 본다 해서 결국 이 4가지를 달리 해석하면 포지셔닝, 차별화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먼저 제품 전략, 부동산 시장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 우위를 갖도록 하는 전략에서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평면 설계 차별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친화적 실개천 설치, 요 정도가 우리 시험 지문에 나왔던 예시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제품 전략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이라고 해서, 자, 신축 가격 정책과 시가 정책,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위치, 방위층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부른다. 요즘에 이제 아파트 분양할 때 다 이런 식이야. 만 4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1층부터 10층까지 얼마, 그 다음에 20층부터 30층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가격을 달리 매기는 거. 이걸 우리가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정책, 고가 정책, 대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구매자의, 소비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는 저가 정책을 채택을 할 테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자금 회전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고가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가격 정책에서 저가 정책, 고가 정책, 뭐 다 우리 익숙히 알아들어볼 만한, 들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에서 어디를 통해서 이 물건을 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직접 분양한다 또는 분양 대행사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 또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 이런 식의 어느 유통 경로를 채택할 것이냐를 유통 경로 전략. 자, 요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파트를 가서 보게 되면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 대상 알제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다, 상담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경영적으로 제공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등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그때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그리고 그 객체는 주택과 상가에 한정된다. 그래서 이 주택의 분양 대행을 어디 중개업소를 통해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가끔 보면 무슨 아파트 이렇게 분양 광고 같은 거 붙여놨거든요. 근데 그게 수입이 크대요. 상대적으로 일반 중개 대상물하고는 좀 틀리대. 그래서 겸업에서 바로 분양대행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렇게 보시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이제 경품 등을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 촉진 대책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경품 제공 등 상품의 판매 촉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판매 촉진해서 내용 자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STP 세분 분할이라고 하는 거, 타겟팅 찾아낸다. 포지셔닝은 결과적으로 퍼퓸 믹스의 한 내용이 된다.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경로,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것들. 근데 이 전체를 다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아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제일 큰 그림 물어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바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나머지는 이슈가 안 돼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디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저거 있죠. 우리가 대형 마트 등을 방문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attention 해서 주의를 끈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테고, 관심을 끈다. 관심. 그 다음에 관심.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 마지막에 액션, 지른다. 뭐 이런 원리 구조가 아이다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큰 의미 없어요.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까지 해서 아무래도 어려운 게 시공고소, 듣고 들어도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시공고소야.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 이 문제가 제일 제가 보기에는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이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공급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9회, 30회 두 번 안 나왔고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먼저 24회 때 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피에 따른 마케팅 믹스의 전략 구성 요소에는 제품이라든가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등이 존재한다. 별 문제 안 되겠고요.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제품 전략의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어렵지 않고요.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 기회,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자, 끄트머리 구분하는 것이다. 틀렸죠? 구분하는 것, 나누는 것,
세분하는 건 뭐가 된다? 시장 세분화 전략. 아까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것은 이 만들어진 아파트를 직접 분양할 것이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상품의 유통 경로 정해주는 것을 유통 경로 전략. 세분, 구분, 나누는 거. 이건 뭐가 된다? 시장 세분화 전략. STP의 S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4번으로 구성했고요.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 차별화 전략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지니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밋밋해. 그래서 기억할 게 구분, 세분, 나누는 거. 이건 뭐가 된다? 시장 세분화. 나에게 맞는 시장을 찾아내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얘기하죠. 목표 시장의 설정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것도 볼 때 주어서로 대강 설렁설렁 보시게 되면 오히려 쉽게 맞출 수 있고요. 5번 같은 지문을 뚜루저루 찾아보면 이게 이제 번역문이다 보니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럼 계속 헛바퀴 도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선입관 가지고 가시자, 이렇게 보셨고, 24회 때 이런 문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위치, 방해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 이걸 아까 우리가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시가 정책은 굳이 남들 받는 그대로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가 정책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2번 시장 세분화, 끄트머리 나누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시장 세분화, 끄트머리 뭐라고요? 나누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3번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를 구성 요소로 한다 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답 아니야. 오타 내가지고 틀리게 뽑지 않아. 이건 개나 소나 다 그냥 던져주는 질문이야.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해서 하나 말한 얘기, 이 3번, 4번 같은 얘기고요. 그러면 5번 질문,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고, 이러한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것도 어려워. 우리가 프로모션, 판매 촉진 전략 이렇게 했는데, 이때 시험에서만 촉진 관리, 그리고 아까 가격 관리라는 표현 나와 있죠. 가격 정책을 가격 관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론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학자마다 용어를 달리 쓰기 때문에 이 출제위원이 어떤 학자의 그 표현을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때 상당히 난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었었고요. 신축 가격 정책, 그리고 이게 좀 이따 보면 저가 정책, 고가 정책을 갖고 다시 한번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26회 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해서 그 상품만의 고유한 특성, 이게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 새로운 지문 나왔고요. 중요치 않아. 답은 항상 무난하게 구성하고 계속 느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개발 분류 이런 거 할 때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막 튀어나와. 절대 거기 현혹되면 안 돼. 그냥 무난하게. 왜? 이것도 양이 많거든. 절대 양을 늘리시면 꼬여버려요. 2번 질문, 고객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지.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시공고소 있었죠? 시장 점유 마케팅이 뭐가 되고,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객 점유 마케팅. 2번 질문을 답을 뽑았고 대단히 어려웠어요. 이거 이제 전체 그림을 물어봐 버리니까 그동안 안 냈던 문제 유형이라서 26회 때 상당히 까다로웠고,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하려 한다 해서 옳은 편. STP에서 STP는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된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관심, 욕망, 행동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을 가서 보다 보면 그 물품의 배치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고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에서 틀리게 구성이 되고 되니까 시공고소. 나머지는 한두 번 보면 대충 캐치해. 근데 까다로운 게 뭐라고요?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지금 26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31회 때 이 문제 내더라도 거의 또 당하게 돼 있어. 알면서도 이거 거의 당하는 파트가 시공고소라고 하는 거. 시공고소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가볼까요? 자, 25회 때 문제 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26회 때 문제, 그 다음에 27회 때 문제. 오히려 이런 게 제일 무난하죠. 그래서 사피 전략과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은 해서, 자, 뒤에 자연 친화적 실개체는 설치, 제품 전략이 되게 될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적극 활용, 유통 경로 전략이 되게 될 것이다. 적정한 분양가 책정, 이게 바로 가격 전략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품 추첨,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 되게 된다 해서 기업번 제품 전략, 리은번 유통 경로, 디귿번 가격 전략, 그 다음에 리을번 판매 촉진 전략, 이런 식으로 답은 4번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정형화된 문제 유형입니다. 제일 많이 다뤄진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아이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28회 때 문제,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셔서 시장 세분화, 끝머리 가야 돼, 세분하는 것 해서 1번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2번 지문,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분된 시장 중에서 그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구성을 하고 있고요. 3번 마케팅 미스는 끝머리 점점점 포피의 조합을 말한다. 특별히 문제 안 되겠고요. 4번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말한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고요. 자, 5번 부동산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 자, 끝머리 먼저 가서 볼까요?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고가 전략이란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게 제일 뒤에 고가 전략을 말한다 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까다로워. 해서 지금 학개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핵심되는 키워드를 제일 뒤에다 자꾸 배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앞에다 던져버리면 너무 쉬워지니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뒤쪽에다 핵심어를 담아둬요. 그래서 고가 전략, 자,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에 고가 전략을 이용한다. 그럼 이건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데, 앞쪽을 먼저 보다 보면 뒤쪽 가서 말려버려요. 이게 비슷한 말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돼. 점점 자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지금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다. 그러면 저가 전략을 채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답은 5번 이렇게 틀리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저가 전략에 관한 정의가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분석하면 아까 저런 거 있었잖아요. 신축 가격 정책. 아까 26회 때 구성됐었나? 자, 신축 가격 정책이, 자, 지금 25회 때 나왔던 것이 신축 가격 정책, 요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했고, 28회 때 지금 구성했던 문제가 고가 전략, 저가 전략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케팅 전략에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서 검토하게 될 게 부동산의 관리인데, 일단 관리에 관한 부분을, 자, 마케팅 전략에 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매년 쭉 출제가 되다가 29회, 30회 연속 안 나왔어요. 이 주제가. 그러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1회 때는 거의 나올 거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마지막 주제, 관리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리라는 주제는, 자, 먼저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가장 쉬운 문제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자기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자신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을 자기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장점으로 제시되는 것이 인건비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이 단점으로
제시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자, 비용 안 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타성에 젖을 가능성하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없어요. 위탁 관리, 비용 높다, 기밀 유지가 어렵다, 뭐 이런 것이 특징. 그리고 시험 문제 상당수는 혼합 관리죠. 지금까지 문제를 분석하면 과거 문제는 다 자기 관리, 직접 관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다가 지금은 혼합 관리를 위주로 출제가 되죠. 왜? 앞에서도 공부해 오니까 아무래도 혼합 관리가 제일 어렵다고 보는 거야. 일부는 자기가 직접 건물적으로 관리하고 일부는 관리회사에 맡기는 형태의 관리를 혼합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특이한 게 있어요. 장점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으로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 두 개가 얼핏 보면은 이제 언밸런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 건물주 한 80대 되시는 어르신이 있고요. 건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새벽잠이 없으니까 아침 6시부터 일찍 출근해서 애들 출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건물주가 나와서 시킨다고 뭐 하라고 너는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겁나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예시를 들 때 80세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정신이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거지. 시켜놓고 잊어버리고 안 시켜놓고 시켜놓다 우기고 그래서 애들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시켰는데 뒤지게 일했는데 언제 시켰냐고 이런 얘기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켰는데 일하기 싫으면 안 시켰다고 다수결 애들이 덤비는 수가 있다.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두 개가 언밸런싱한데 어찌됐든 출제에 강력한 지도력 확보할 수 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게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이한 거고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외워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지금 이게 24회 때인가 구성이 됐고 23회 때인가 나오고 30회 때 나왔던 주제 자산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자 시설 관리.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 부동산의 가치 증대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관리, 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매각 결정, 투자의 리스크 관리 뭐 등등등 사고 팔고까지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중간에 재산 관리 모르겠고요. 외울 게 시설 관리, 가장 소극적 형태의 관리를 가리켜서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게 뭐라고요? 건물의 청소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관리,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설 관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자산 관리, 중간에 재산 관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 여기까지는 그런데 해볼 만해. 그런데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얘기하려면 사실은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논함에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 법 제도적 관점의 부동산 총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외워야 돼. 연공위험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에 대해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불렀었고요. 세 번째 이슈를 삼아야 되는 것이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갔었죠.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 출제 포인트, 토지에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건물이라든가 명인, 방법 같은 수목 또는 농작물 이런 것들이 바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 그에 비해서 국어, 돌담 이런 것들은
종속된 정착물.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냐면 바로 이 얘기야. 부동산의 관리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 하는 관리, 일반적인 관리를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자, 이에 대해서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등이 있는데 이건 지문 보면 대충 세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것이 이 시설 관리하고요, 기술적 관리는 의미상 어떻다고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체에 따라서 자, 자기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로 구분한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경제적, 법률적, 기술적 관리로 구분한다. 이렇게 책을 쓰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주체 얘기하고 자산 관리와 재산 관리와 시설 관리로 구분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완벽하게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맞물려 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나게 돼 있어. 그래서 시설 관리, 소극적 관리, 그 다음에 자산 관리, 적극적 형태 관리, 뉘앙스의 문제로 가시겠고,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라고 하는 거, 어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가리켜서 기술적 관리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측량 이런 게 특이해. 우리가 공간정보법을 보다 보면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보는 경계, 복원, 측량 이런 것들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하여튼 측량 이런 것들도 기술적 관리의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다만 뒤에 문제를 통해서 보겠지만 최근에 이제 임대차 관련해서 관리한 유형으로서 임대차가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15-1대 한번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비율 임대차라는 개념이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바로 가지고 가서 볼까요? 좀 간단한 주제들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의 관리 방식은 해서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하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나와 있죠?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기밀 유지에 유리한 뭐가 된다? 자기 관리, 직접 관리라고 하는 거. 단점으로서는 어르신이 새벽부터 나와 있으니까 중간에 조셔도 누가 시비를 걸 놈이 없다. 업무 행위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 직접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고요. 그 다음에 검토하게 될 것이, 자, 이제 26회에서 나왔던 문제,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 조치를 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뭐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법률적 이런 말 들어가 있으니까. 2번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것. 끝머리 뭐라고요? 소극적 관리. 시설 관리는 뭐라고요? 소극적 관리. 이 문제가 이제 나오고 나서 30회 때 적극적 형태의 관리는 자산 관리가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에 2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자산 관리가 시험 문제 포인트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는 회차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자산 관리를 논하면 좀 이따 시설 관리를 논하고, 시설 관리를 논한 다음에 2, 3년 지나면 또 자산 관리를 이렇게 출제하는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기 관리 방식은 전문 관리 방식에 비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에 신속한 경향이 있다.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테고요. 건물 혼자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비율 임대차. 이 주제가 30회 때 이제 답으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비율 임대차. 우리가 이제 임대차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비율 임대차의 취지가 이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스타벅스라고 그래요. 스타벅스 매장 같은 경우 상당수가 다 비율 임대차라고 그럽니다. 특히 강남권에 있는 스타벅스 그 매장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 임대료 얼마 책정하고요. 나머지는 업체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비율 임대차라고 부르고, 좀 이따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비율 임대차가 지금 26회 때 지문 속에 숨어 있는데 나중에 단독으로 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 부동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게 이제 아까 기술적 관리와 관련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기술적 관리가 뭐라고요? 물리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걸 뭐라고 한다? 기술적
관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좀 어려웠어요. 5번을 가지고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요 정도. 자, 그 다음 문제 6회 때 문까지 보셨고, 자, 25회 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자, 노후와 최소화,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해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을 위탁 관리 방식에서 이것도 그래. 문맥을 국어 사전을 딱 가지고 분석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대충 뉘앙스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이라고 하는 거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한다 해서 법률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아니고 기술적 관리해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근데 읽어보면 볼수록 국어 개판이다 이 느낌을 받아야 돼. 이게 앞뒤 말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근데 시험에 이따구로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것. 자치관리 방식. 자, 아까 우리가 직접관리, 자기관리, 자치관리 혼자 다 하는 거야. 이걸 관리원이 관리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 혼합관리 방식. 끄트머리 가야 돼.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해서 틀렸죠?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서 뭐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해서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요. 그래서 하여튼 문제 지문 읽을 때 주어수로 끊어가게 되면 외웠던 것을 쉽게 캐치를 할 수 있고요. 그냥 세월아 내어로 읽어버리면 다 단어 하나는 그럴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지금 이제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해볼까요? 자, 24회 때 나왔었네요. 24회 때 다음에 업무로 수행하는 모든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위험은 포트폴리오,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관리 등등등 이걸 뭐라고 한다? 자산 관리. 나머지가 뭔지 알 필요 없어. 자산 관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자산 관리에 대응하는 것이 뭐가 있었죠? 시설 관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시설 관리는 뭐가 되고 소극적 형태 관리가 될 테고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 형태의 관리가 되게 된다 해서 자, 24회 때 이런 문제 나와서 답은 1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30회 때 문제. 뭐 이런 걸 또 틀리고 난리야. 자, 다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것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 관리.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지. 그냥 다 뭐야? 자산 관리 해서 24회 때 문제 하고요. 봐봐요. 24회 때 문제 하고 30회 때 문제 똑같이 출제를 합니다. 그냥 조금 달라지는 그런 설명 한두 개. 그래서 이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라도 똑바로 풀자. 이런 것들은 눈 감고도 막 그냥 몇 초 만에 다 찍어버리는 그런 문제죠. 굳이 차이는 얘가 4개, 얘도 4개인가? 자, 24회 때 문제도 4개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구성을 합니다. 보면 약간 좀 길어지는 느낌이 들어. 왜 그래? 자, 억지로 쥐어 짠 거야. 똑같이 문제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야. 해서 그냥 이렇게 대놓고 준다고 나중에 분석을 좀 해보면 그냥 대놓고 다 줘, 그냥.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정도. 그러려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양을 줄이셔야 돼. 그래서 일단 숙달, 줄줄줄 이게 돼야지 어떻다고요? 실제 이 시험장에 가서 사고를 안 쳐요. 자, 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부동산의 법률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거 해서 요건 틀렸겠지. 자, 재무적 효율성, 뭐 경제 이런 얘기잖아요. 해서 아까 법률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술적 관리가 있었고 경제적 관리에서 아마도 경제적 관리와 유사한 지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지. 이건 뭐가 틀려서 맞았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냥 국어 실력으로 가는 거지. 2번 점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부동산의 외형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틀렸다 이거야. 유지는 있는 그대로 멈추는 거지. 변화시킨 것은 아니다. 몰라 이런 것들 너무 어려워. 장난 아니라니까요.
지금 앞에 읽어주고 있어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지 실질적으로 안 보여. 자, 3번 건물 관리의 경우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비와 관리 유지비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건물 하나 만드는 10억이 들어간다고 치면 한 번에 10억을 쳐바를 것이 아니라 9억만 투자해서 건물 일단 짓고 나중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간다. 이런 식의 개념이 3번 지문의 의미. 4번 시설 관리는 자 시장 및 경제 지역경제 분석, 경쟁 요인, 수요 분석 등이 주요 의무다. 해서 시설 관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 형태의 관리 이런 식의 의미로 갔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지역경제 분석할 일은 없겠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 자산관리, 건물의 설비, 기계 운영 및 보수, 유지, 관리 업무에 한한다 라고 해서 아까 우리 자산관리는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였었죠. 이런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소위 굳이 해서 가면 시설관리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답은 좀 밋밋하게 3번을 뽑아냈어요.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16년 만에 처음 나왔던 지문이고 그 후로도 지금 25위 이후로 출제 안 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개발 관리로는 5문제 내에 출제가 되거든요. 100% 맞추지 못해. 어떤 영역이든 무조건 한 문제 정도는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제일 까다로워. 자, 다 나열해버려서 해서 일단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건물의 내용 연수하고요. 건물의 내용 연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생애 주기, 관리 방식 등에 관한 설명이다. 해서 일단 가보겠습니다. 1번. 자, 보니까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 불량, 그 다음에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과 디자인 낙후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해서 자, 일단은 자, 오른편으로 지금 구성을 했나요? 해서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투자자 감정평가와는 연계가 됩니다. 그 건물 자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그걸 뭐라 부르더라? 잠깐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경제적 감가, 기능적 감가, 바로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기능적 감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에 한편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가격을 좀 까는 것을 적합의 원칙에 위배라고 해서 이것을 이름하여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 얘기. 1번 지문 이렇게 구성했는데 어려웠어요. 2번 지문 인근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감퇴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역시 감정 평가를 할 때 공부하는 주제죠. 그래서 자, 인근 지역이 쇠퇴가 됐다. 그럼 건물 자체는 멀쩡하더라도 실제 그 유지 관리비하고 세하고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경제적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라는 것은 그 건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 해서 만약에 건물 자체는 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도 자, 세를 만약에 100만 원 받다가 자, 동네가 다 망해서 30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 근데 기본 관리 유지비가 한 35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다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해서 만만치 않았고요.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에서 바로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될 수 있다. 오른편. 자, 큰 얘기는 아니고요. 건물의 생애 주기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시기는 신축 단계가 되게 됩니다. 신축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이런 순서로 가게 되거든요. 해서 자, 그 정도고. 자, 4번 건물의 생애 주기 중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 특별히 문제 안 되고요. 끄트머리 가볼까요? 5번 전문과 관리 방식 또는 위탁 관리 방식에 해당한다. 나와 있죠? 해서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 특약 등등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포함한 그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 이것은 혼합 관리 방식이 되게 된다. 해서 아까 혼합 관리 방식 관련해서요. 25회 때 나왔던 출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저게 나왔었죠. 바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25회 때 단점을 장점으로 해서 틀리게 뽑았고 지금 26회 때 문제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지문이 겁나 어렵습니다. 거의 이 파트에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답은 똑같이
혼합관리 방식을 뭐라고 전문 위탁관리 방식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한 2분의 1 정도에 가까운 문제가 자기 직접 관리냐 자치 관리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관리냐 위탁 관리냐 요걸 가지고 구성을 하고 25, 26대부터는 계속해서 주로 쟁점을 삼는 게 혼합 관리. 지문 길이가 겁나 길어가지고 만만치가 않아. 이건 이제 차근차근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1분 안에 읽어갈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지문 속에서 봤던 비율 임대차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30회 때 구성이 됐어요. 약간 계산 문제처럼 보이게. 자, 그래서 A에서는 500제곱미터 매장을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을 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한 추가 임대를 계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상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일단 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러면 이제 총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나요? 1억인가? 1억이죠? 500제곱미터이고 제곱미터당 20만 원이니까 예상 매출액이 얼마? 1억이 되게 된다. 1억이 된다. 한편 기본 임대료 제곱미터당 6만 원. 그러면 이제 500제곱미터를 임대를 하면 얼마? 3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가 되게 된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5천만 원이죠? 계산 문제 아니에요? 차근차근 한번 가보십시다. 자, 하나하나 예상 매출액 분양 면적 제곱미터당 20만 원. 그러면 이제 예상 매출액이 얼마? 1억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총 500제곱미터를 분양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자, 임대를 했으니까 기본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6만 원. 그러면 이제 기본 500제곱미터 임대를 했으니까 얼마? 3천만 원이 기본 임대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5천만 원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 얼마? 3천만 원 일단 지급을 하게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뭐라고요? 3천만 원 대응해서 지금 이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아까 지금 일정한 비율 얼마? 10%라고 하는 것을 임대료로 지급을 하게 된다. 5천만 원 10% 얼마야? 5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게 되면 얼마?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이 사안에 있어서 임대료. 근데 이게 차근차근 가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소위 비율 임대차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게 되는 기본 임대료에 대응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10%의 임대를 지급하기로, 매출액의 10%의 임대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앞에서 공부했던 비율 임대료, 지문 속에 나왔던 것을 좀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비율 임대차의 기본 틀 문제를 통해서 외워버리자고요. 기본 임대료 플러스 일정한 기준에 따른 초과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을 어떻다? 임대료로 지불을 하게 된다. 산수 되게 간단해요. 차근차근 해보면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3,500만 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비율 임대차 보셨고요. 그 다음에 29에 나왔던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개발 관리론 이런 파트에서 한 문제씩 틀리게 구성을 해라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찍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답은 2번, 아니다. 자, 1번. 대출 알선을 답으로 구성했는데 의미 자체는 전혀 없어요. 맞히든 못 맞히든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에서 대충 찍고 넘어갈 그런 문제입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자, 오늘 부동산 관리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 나머지 내용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